영하 18도 서울의 한겨울. 파리에서 날아온 한 프랑스 여성이 청계천 빙판에서 넘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수십 명의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폐지를 줍는 76살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방한용품인 낡은 빨간 목도리를 풀어 낯선 외국인의 목에 감싸주셨습니다. 이 작은 목도리 하나가 어떻게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까요? 뉴욕 타임스, 르몽드 등 세계적인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시작은 대한민국 서울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정에 감동받고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입니다. 32살의 일러스트레이터죠. 프랑스 파리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 덩그러니 홀로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파리 예술계에서 꽤 주목받는 신진 작가였어요.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회 제안도 들어오고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그림책 의뢰도 받았습니다. 평론가들은 제 그림에 영혼이 담겨 있다고 칭찬했죠. 르 피가로 신문에서는 차세대 프랑스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끌 인재라고 크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펜을 잡으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스케치북을 펼치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 손목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것처럼요. 사람들은 그걸 슬럼프라고 부르더군요. 저에게는 그냥 끝없이 추락하는 칠흑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리의 유명 갤러리 르 몽드에서 2달 뒤 대규모 개인전을 열기로 계약까지 해버린 상태였어요. 30점의 신작을 전시해야 하는데 작품은 단 한 점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에이전트 마르셀은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집요하게 걸어왔고 저는 그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쪼이는 것 같았어요.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파리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결국 도망치듯 새벽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서울이었죠. 왜 하필 서울이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도시라고 들었어요. 어쩌면 이 기계적이고 낯선 도시에서 오히려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바쁘게 걸었고 지하철은 정확히 3분 간격으로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아무도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정해진 궤도 위를 묵묵히 달리는 무표정한 기차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시는 완벽하지만 심장이 없다고요.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2시간씩 수다를 떠는 여유도,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 볼을 맞대며 인사하는 따뜻함도 여기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회색빛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빼곡히 가리고 사람들의 눈빛은 스마트폰 화면만큼이나 차갑게 빛났습니다. 숙소 근처 청계천을 처음 걸었던 날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들고 나갔지만 손가락이 얼어붙어 펜을 쥘 수조차 없었어요. 혹시 영감이 떠오를까 싶어 2시간이나 걸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은 저를 무심히 스쳐 지나갑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외국인이라는 것도, 길을 잃은 것 같다는 것도,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었다는 것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차가운 숙소로 돌아와 에이전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12통을 확인합니다. 마감까지 58일. 완성된 작품은 0점. 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얼어붙은 도시에서 내 마음을 녹여줄 무언가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에 온 지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웠어요. 일기예보에서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죠. 그래도 숙소에 갇혀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에이전트 마르셀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갤러리 측에서 작품 컨셉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은 채 코트 주머니에 휴대폰을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청계천 산책로는 전날보다 훨씬 미끄러웠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위험한 빙판이 되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시려웠지만 억지로 펜을 쥐었습니다. 뭐라도 그려야 했어요. 한 획이라도 긋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마르셀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기울어졌어요. 등이 먼저 얼음바닥에 부딪혔고 머리가 쿵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온몸으로 차가운 통증이 퍼져나갔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청계천 산책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은 3미터쯤 떨어진 곳에 펼쳐져 있었고 펜들은 눈 위로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파리에서 12년 동안 정성껏 모은 펜들이었습니다. 한정판도 있었고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죠.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오른쪽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접질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갑니다. 1명, 2명, 3명. 모두 바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통화를 하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를 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눈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이 도시 사람들에게 그건 그저 출근길의 작은 장애물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기어서 흩어진 펜들을 주웠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추워서 우는 건지, 발목이 아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전부 다였을 겁니다. 간신히 펜 대부분을 주워 담았지만 새 자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해 주신 만년필도 그중 하나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눈속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계천 물속으로 굴러 들어간 것 같았어요. 발목을 절뚝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마르셀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과 메시지 8개가 와 있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갤러리 측에서 다음 주까지 최소 5점의 스케치라도 보내달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 파기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텅 빈 스케치북을 바라봤어요. 서울에 와서 단 한 획도 긋지 못했습니다. 영감은커녕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어요. 발목은 점점 더 부어올랐고 할아버지의 소중한 만년필은 차가운 물속 어딘가로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섭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수레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손은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인가를 합니다. 한국어를 몰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얼어붙은 도시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깊이 파인 주름진 손으로 제 얼굴을 살피더니 무슨 말인가를 또 하셨어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부어오른 발목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셨어요. 마치 자신의 손녀가 다친 것처럼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빨간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어였죠. 할머니가 알아들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낡고 보풀이 일어난 빨간 목도리를 제 목에 정성스럽게 감싸주셨습니다. 목도리에서는 할머니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영하 18도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 그 온기는 마치 작은 난로 같았죠. 저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분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었습니다. 그 낡은 손수레와 갈라진 손, 해진 옷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마 그 빨간 목도리가 할머니가 가진 유일한 방한용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걸 주시는 걸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셨어요. 발목이 아팠지만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저를 부축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머니는 벤치에 저를 앉히고는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손수레를 끌고 어디론가 총총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그냥 가버린 줄 알았어요. 목도리만 남기고 떠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5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봉투에서 핫팩 2개와 붕대를 꺼내셨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돈이었을 텐데요. 핫팩 하나는 제 손에 쥐어주시고 다른 하나는 직접 제 발목에 조심스럽게 대주셨어요.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붕대를 감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자신의 유일한 온기를 내어주고 쌀쌀맞은 날씨에 편의점까지 다녀오는 사람이라니요. 게다가 이분은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었어요. 저는 파리의 화려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앞둔 작가이고 할머니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폐지를 줍는 분이셨죠. 할머니는 제가 우는 걸 보더니 또 무슨 말인가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마치 어린 손녀를 달래는 것 같았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 쥐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우리 앞에 멈춰 섰어요. 양복을 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촉박해 보였지만 그는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갑자기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1분도 안 되어 돌아온 그의 손에는 뜨거운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게, 하나는 할머니께 건네더군요. 그리고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도시가 차갑다고 생각한 건 제 편견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도시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회색빛 빌딩만 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빨간 목도리의 온기가 제 목을 감싸고 있었고 뜨거운 캔커피가 제 손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양복 입은 남자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어요. 근처 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했죠. 그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성함은 김순덕이셨습니다. 76살이시고 이 근처 청계천 일대에서 40년 넘게 사셨다고 했어요. 민준 씨가 할머니의 말을 영어로 통역해 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넘어지는 걸 저 멀리서 보셨대요. 달려오고 싶었지만 다리가 안 좋아서 빨리 오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니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웃음에는 조건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던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아까 제가 넘어졌을 때 지나갔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저는 그가 그냥 무심히 지나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흩어진 제 펜들을 주우러 갔던 거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눈 속에서 찾아낸 펜 2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서요. 차가운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펜들 중 하나는 파리에서도 구하기 힘든 한정판이었어요. 대학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펜이 특별해 보여서 꼭 찾아드리고 싶었다고요.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더듬더듬 처음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만년필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대학생도 한참을 찾았지만 청계천 물속으로 떠내려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충분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지만 이 낯선 사람들의 따뜻함이 그 아픔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 지각할 것 같으면서도 저를 택시에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걸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저는 민준 씨의 도움으로 택시에 올랐어요. 그는 기사님께 제 숙소 주소를 알려주고 택시비까지 미리 계산해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정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택시가 출발하기 전 창문 너머로 순덕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빨간 목도리 없이 얇은 옷차림으로요. 저는 급하게 창문을 열고 목도리를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가져가라고 선물이라고요. 민준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빨간 목도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낡고 보풀이 일어난 목도리였지만 그 어떤 명품 스카프보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차갑게만 보이던 회색빛 빌딩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안에 순덕 할머니 같은 분들이, 민준 씨 같은 분들이, 이름 모를 대학생 같은 분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눈 덮인 거리가, 빽빽한 아파트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절뚝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빨간 목도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그리고 싶다는 충동이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강렬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그렸어요. 스케치북 위에 빨간색 펜으로 천천히 선을 긋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한 획도 긋지 못했던 제가요. 빨간 목도리의 곡선을 따라 펜이 움직일 때마다 순덕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가 떠올랐어요. 눈 속에서 펜을 찾아주던 대학생의 빨간 손도요. 새벽 3시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성작은 아니었어요. 그냥 스케치에 불과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이 오면서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발목이 아픈데도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어제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매일 오전 6시에 이 근처에서 폐지를 모으신다고 했어요. 저는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의 서울은 또 달랐어요.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낡은 손수레를 끄는 작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반갑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번역 앱을 켜고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목도리 고마웠다고, 덕분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케치북을 보여드리자 할머니의 눈이 커지셨어요. 빨간 목도리 그림을 보시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번역 앱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 행복하다고요. 자신의 목도리가 이렇게 예쁜 그림이 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청계천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함께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발목이 나을 때까지 2주가 걸렸지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서울의 아침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눈 쌓인 청계천도 주황빛 가로등도 바쁘게 걸어가는 출근길 사람들도 모두 그렸어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고층 빌딩들이 이제는 이 도시를 지키는 성벽처럼 느껴졌어요. 무표정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저는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게 점퍼 단추를 채워주는 아버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떨어진 장갑을 주워서 쫓아가는 직장인. 서울의 정은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파리에서 이 도시를 차갑다고 단정지었던 건 제 편견이었다고요. 저는 서울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색빛 빌딩만 보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만 보고 영하의 날씨만 느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서울의 따뜻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빨간 목도리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다가와 당신을 감싸주는 거예요. 스케치북이 점점 채워졌습니다. 서울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 저는 마르셀에게 연락했어요. 스케치 5점을 보내겠다고요. 갤러리 측에서는 만족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이 스케치들이 제 기존 작품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생동감 넘친다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도망치듯 왔던 이 도시가 이제는 떠나기 싫을 만큼 정이 들었습니다. 스케치북은 30점이 넘는 그림으로 가득 찼고 마르셀은 매일 감탄 어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파리로 돌아가기 이틀 전 저는 순덕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계천에서 폐지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발음이 많이 좋아졌다며 양손으로 제 볼을 감싸주셨어요. 마치 친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난 손녀를 대하듯이요. 번역 앱 없이도 간단한 인사와 감정 정도는 나눌 수 있게 됐죠. 저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새빨간 목도리였어요. 명동 백화점에서 가장 따뜻하고 품질 좋은 캐시미어 목도리를 골랐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이런 비싼 걸 받을 수 없다고 자신에게는 과분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한참을 실랑이 끝에 결국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주셨어요. 새빨간 목도리를 목에 두르신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스케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청계천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 달 전 제가 처음 이곳을 걸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조명이 켜진 산책로는 마치 동화 속 길처럼 아름다웠어요. 눈 덮인 나뭇가지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수천 개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강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빌딩은 위압적이었고 물소리는 쓸쓸했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무심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제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순덕 할머니의 빨간 목도리가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30점이 넘는 그림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빨간 목도리, 순덕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민준 씨가 건넨 뜨거운 캔커피, 대학생의 빨갛게 언손 새벽녘, 분홍빛 청계천, 눈 덮인 골목길. 모두 서울에서 만난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 거예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온도. 이 도시의 진짜 온도는 영하 15도가 아니었어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낯선 외국인에게 자신의 유일한 목도리를 건네는 따뜻함, 바쁜 출근길에도 넘어진 사람을 위해 뜨거운 커피를 사오는 마음, 눈 속에서 남의 펜을 찾아 정성껏 닦아주는 손길. 그것이 서울의 진짜 온도였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에 마지막 그림을 그렸어요. 빨간 목도리를 한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청계천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저요. 석 달간의 슬럼프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아니, 슬럼프가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더 강해진 제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숙소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빌딩들, 끊임없이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 멀리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지하철 소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꼭 다시 올게요, 서울. 그리고 반드시 순덕 할머니를 다시 만나러 올게요. 할머니의 목도리처럼 따뜻한 이 도시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빨간 목도리를 목에 두른 채 저는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파리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틀리에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스케치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작품을 완성해야 했거든요. 전시회까지 남은 시간은 3주. 30점의 작품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미칠 것 같은 일정이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조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붓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당연히 빨간 목도리였어요. 순덕 할머니가 제게 건네주시던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주름지고 갈라진 손이 낡은 목도리를 풀어 외국인의 목에 감싸주는 장면이요. 배경은 눈 내리는 청계천으로 했어요. 회색빛 빌딩들 사이로 빨간 목도리만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도록요.
그림을 완성하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따뜻함이 캔버스에서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 작품은 뜨거운 캔커피를 건네는 민준 씨의 손이었습니다. 양복 소매 사이로 뻗은 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캔커피를 내밀고 있는 장면이요.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하고 오직 그 손과 캔커피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눈 속에서 펜을 찾아주던 대학생의 빨간 손이었어요. 차가운 눈 속에서 펜을 정성껏 닦고 있는 젊은 손. 그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 행동은 너무나 따뜻했죠. 저는 그 대비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매일 12시간 이상 그림을 그렸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어요. 서울에서 받은 따뜻함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슬럼프 때는 한 획도 긋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게 행복했습니다. 에이전트 마르셀이 아틀리에에 찾아왔습니다. 완성된 작품들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빨간 목도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르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이야기라고요. 전시회 열흘 전 30점의 작품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갤러리 르 몽드의 큐레이터가 작품들을 보러 왔어요. 그녀는 작품 하나하나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빨간 목도리 작품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올해 파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중 가장 특별하고 감동적인 전시가 될 거라고요. 저는 순덕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어로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았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전시회가 열리면 할머니를 파리로 초대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비행기 표와 숙소는 제가 모두 준비하겠다고요. 할머니의 목도리가 제 인생을 바꿨으니 그 목도리가 어떤 그림이 되었는지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편지를 국제우편으로 붙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시회 일주일 전 순덕 할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될 것 같다고 쓰셨습니다. 80평생 서울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데 바다 건너 프랑스까지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무섭지만 손녀 같은 클라라를 다시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하셨어요. 새 빨간 목도리를 꼭 하고 가겠다고도 쓰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 르 몽드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파리 예술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갤러리 입구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빨간 목도리를 두른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택시에서 내리시는 게 보였어요. 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2달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평생을 함께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파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 그림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봤어요. 그림 속 빨간 목도리의 주인공이라는 걸 눈치챈 거죠. 어떤 사람은 할머니께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맙다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셨죠. 빨간 목도리 작품 앞에 섰을 때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림 속에는 자신의 손이, 자신의 목도리가, 그날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시더니 펑펑 우셨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순간 갤러리 전체가 하나의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30점의 작품 중 28점이 첫날에 모두 팔렸습니다. 나머지 2점은 비매품이었어요. 빨간 목도리 원본과 할머니를 그린 초상화였죠. 그 2점은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이니까요. 르 피가로, 르 몽드, 뉴욕 타임스까지 제 전시회를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따뜻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냐고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할머니 덕분이라고요. 그 할머니가 저에게 빨간 목도리를 건네주셨고 그 목도리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셨다고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작품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서울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하 15도의 겨울, 차갑게만 보이던 도시에서 만난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에 대해서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새 빨간 목도리를 만지작거리시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청계천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곳을 걷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눈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빨간색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고 서울의 진짜 온도입니다. 갤러리를 나서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번역 앱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자신의 낡은 목도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저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다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고요. 파리의 밤하늘 아래 빨간 목도리를 나눠두른 우리 둘의 모습은 또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센강의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그 밤,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의 따뜻함을 받을 때 비로소 피어난다는 것을요. 순덕 할머니의 빨간 목도리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 그것은 화려한 케이팝도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낯선 외국인에게 자신의 유일한 목도리를 건네는 마음, 바쁜 출근길에도 넘어진 사람을 위해 뜨거운 커피를 사오는 배려, 눈 속에서 남의 펜을 찾아 정성껏 닦아주는 손길. 그것이 바로 세계가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이나 경제력에 감동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인의 마음에 감동한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따뜻한 마음은 국경을 넘어 전해진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은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정 이야기도 들려주세요.